바늘님 수영을 좀 하시나요? 뭐 해파리처럼 이렇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원소방본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구조대에 관련된 질문을 싹 모아서 답변을 해보는 구조대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인터뷰를 도와주실 의창소방서 119 구조대 강금록 반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창소방서 119 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3년차 소방사 강금록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클래식 피지크 그랑프리를 수상을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럼 운동은 원래 평소에 취미로 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퇴근하고 운동하고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보디빌딩이라는 취미를 가지게 돼서 한 번씩 이렇게 일적인 시간이 났을 때 다이어트해서 취미로. 자, 그럼 오늘 구조대원 인터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3대는 얼마나 치시나요? 3대는 지금 한 5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언더아머 클럽. 네. 언더아머 감독까지는 안 되고. 구조대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죠? 저는 UT에서 전문화사로 해서 복무하고 복무 중에 시험을 쳐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전문화사로 복무한 경력으로도 입직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특정 병으로 들어가셔서 전문화사를 하시고 전역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1년 6개월을 신청해서 하게 되면 총 기간이 3년이 넘게 되면 경력 채용 조건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 경력 채용 조건을 맞춰서 입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은 구조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부대에 있을 때부터 주변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으면서 저 스스로에게 좀 동기부여가 많이 돼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들어온 질문인데요. 구조대 문화는 군대 문화의 연장선인가요? 라는 질문 정말 많습니다. 혹시 뭐 기수대 기수 문화라든지 극단적으로 두타 있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상 어떤가요? 제가 생활하고 있는 인원으로서는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오히려 형 동생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구조대에 관련된 질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인데 공채로 들어가도 구조대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 구조대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면 어떤가요? 경방이나 구급 대원분들도 인명구조사 2급이나 구조대 관련 자격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지원이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을 잘 못해가지고. 구조 특채로 이렇게 입직을 하시게 되면은 반대로 또 이제 구조대로만 근무를 해야 되냐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구조대에 이렇게 편입되겠지만 본인 그런 의사나 다른 이제 자격증으로 인해서 경방이나 구급 대원으로도 활약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분들, 학생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그럼 특수부대를 지원을 해서 전역을 한 후에 구조 특채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일반 공채라든지 이런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빨리 소방서에 들어가서 구조대에 지원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질문들을 많은 청소년분들이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건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한 좀 희망사항인 건데 그런 특수부대에 대한 로망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먼저 그 단계를 밟고 경력 채용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로지 구조대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경방으로 들어오셔서 구조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에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부터 계속 언급되는 게 이제 구조대 자격증 인명구조사인데 네. 인명구조사 자격증 혹시 취득하셨나요? 네, 당연히.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럼 인명구조사 자격증 얼마나 어렵나요? 합격률로 따지면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직구조, 수평구조, 매널구조, 분당기 가방, 요구조사구조, 수중구조 등등 정말 많은 시험 종목이 있는데 그 커트라인을 맞춰서 시험을. 자, 그러면 그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특수부대 전역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난이도는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이게 합격이 됐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 마치고 매일 남아서 한 5-6시간을 투자해서 한 달 반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합격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셨나요? 네, 합격은 한 번에 했어요. 구조대원 되려면 수영을 꼭 잘해야 되냐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혹시 바늘님 수영을 좀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선수 정도는 아니었지만 일반 수영장 마스터반에서 1번 정도에서 그냥 수영하고 있습니다. IM100 얼마나 나오시나요? 측정하시는 엄청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실무적으로도 구조대 근무하면서 수영을 할 일이 많나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정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아무래도 생존 수영
이거 조금 알아두면 좋잖아요. 또 생존 수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인 생존 수영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물에 빠졌을 때 최대한 힘을 들이지 않고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는 생존 수영법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 생존 수영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거의 해파리처럼 이렇게 수영법이라기보다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 수영. 물놀이 사고를 목격했을 시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간접적인 도움, 튜브나 이제 주변 부유물을 활용하여서 구조를 구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119에 대한 신고 및 심폐소생술 그리고 인공호흡법들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 마지막으로 구조대를 꿈꾸는 꿈나무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조대원에 대해서 희망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오시면 정말 다양한 경험할 수 있으니까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셔서 많은 것 배우고 가세요. 이상 구조대원 강금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안전! 안전! 자원소방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망구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가구 만들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테이블은요, 제가 2014년 정도쯤에 CNC를 조금씩 배우고 있을 당시에 만들었던 테이블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복잡한 가구의 형태를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에 되게 가급적이면 단순한 형태의 모양으로 디자인하려고 해서 만든 겁니다. 아래 보시면은 테이블 아래 뭐 스커트 또 없고요. 그냥 위에 상판과 다리가 결합되는 형태의 아주 단순한 구조의 테이블입니다. 가급적이면 심플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되게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게요. 지금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고쳐주고 싶은 부분들도 많이 보이지만 특별히 가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가끔씩 취미로 와서 만드는 수준이라서 이거를 다시 만들기에는 좀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기본적인 가공은 CNC로 되고요. 지금 이 영상 하단 자세한 설명란에 이 가공을 하기 위한 도면까지 공개를 해가지고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다운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가구를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시는 분이 보기에는 되게 많이 부족해 보이고 또 어설퍼 보이게 당연했을 거예요. 그리고 CNC를 하시는 분들이 보셔도 되게 부족해 보이고요. 하지만 아예 이쪽 분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좀 신기하게 이렇게 가구를 만드는 방법도 있구나 하고 신기하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냥 간단히 취미로 만든 거라고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숫자로 먹고 사는 밭대리입니다. 오늘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 불경력인지 쓸모 있는 경력인지 간단하게 판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꼭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내가 새로운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해서 신입사원으로 근무를 하게 될 때에도 어떤 업무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참고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일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고 월급 루팡인 것 같다 하면 그 회사에서 다닐 때에는 정말 좋고 워라밸이 보장되고 정말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정작 내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거나 더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을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에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실 때 그 업무의 강도와 종류 그리고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경력이 불경력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간단한 방법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판별하는 방법은 바로 내가 하는 업무를 커다란 하나의 카테고리로 나열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는 초안이라고 보셔도 돼요. 경력 기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내가 담당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업무를 커다란 카테고리로 나눠서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어떠한 세부 업무를 했는지에 대해서 열거하도록 보통 작성을 하는데요. 내가 하는 업무들이 몇 개의 커다란 범주로 정해지고 그 범주 내에서 어떤 이슈 사항이나 아니면 그 회사의 특이사항 그리고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바로 불경력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정리하는 업무들이 막 중구난방이고 커다란 범주로 나뉘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봐도 이 업무와 저 업무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살짝 무경력이 아닐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팀의 업무와 나의 업무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팀의 업무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나는 팀에서 이 업무를 해야 하는데 다른 부서에 해당하는 것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업무의 명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직할 때 정확하게 내 업무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기른 역량들이 경력으로서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바로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채용 공고를 보게 되면 이제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아니라 경력직 공고를 당연히 봐야 되겠죠. 경력직 공고를 보시면 비교적 그 업무에 대한 역량이 자세하게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리한 업무의 경력들이 채용 공고를 보았을 때 지원할 만한 회사가 있고 지원할 만한 회사에 업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가 기른 경력은 쓸모가 있다, 불경력이 아니다 라고 판별을 할 수 있고 나는 이 업무, 저 업무
뭔가 내가 전문성은 없는데 다 걸쳐져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업무도 살짝 해보고 저 업무도 살짝 해봤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력의 그 깊이가 살짝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내가 명확한 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얕은 물에서 놀았다, 깊게 담당하진 않았지만 작은 업무들이 많이 있었다 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은 본인의 핵심 업무를 정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업무에서 조금 부족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해당 관련된 업무를 어떤 식으로 파생해서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회사에 똑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식의 업무 처리를 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보고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나가면서 이직 준비를 하신다면 본인의 커리어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이직할 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물경력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본인에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를 조금 더 명확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굵직한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인 업무를 통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은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10가지의 업무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더 중요성을 부여해서 본인이 끌고 나가고 싶은 업무를 최대한 튼튼하게 쌓을 수 있는 준비 작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직이라는 것은 누군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커리어를 점검해보고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물경력인 것 같다, 나는 경력이 부족한 것 같다 라는 부분으로 좌절만 하시고 포기하시지 말고 본인이 가진 업무를 쭉 나열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그리고 없는 부분은 만들어서 본인에게 전략적인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간단하지만 되게 중요할 수 있는 꿀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회계 분야 또는 사무직 취업,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이 음악 혹시 아시나요? 이 곡은 어떠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뉴욕 음악여행의 주인공은 바로 이 주옥 같은 음악을 작곡한 안토닌 드보르작입니다. 1841년 소띠해죠. 우리 구독자들은 다 아시죠? 소띠 음악회 봤으니까. 체코의 수도 프라하 근교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드보르작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체코에서 잘 활동하고 있던 드보르작이 이곳 뉴욕에 뭐 때문에, 왜 때문에 왔을까요? 궁금하시죠? 피자 오빠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잘 나가던 드보르작이 도대체 미국에 왜 왔을까요? 1892년에 미국 국립음악원 원장으로 초빙되어서 그때 당시에 연봉 제한을 받은 게 15,000불이었는데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40만 불이 넘는 거죠. 그 당시 프라하 음악원 교수였던 드보르작이 받던 거에 25배를 제한한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인데 그래도 드보르작이 망설였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결정하게 됐을까요? 부인의 힘이죠. 우리가 6남매인데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 설득해서 미국에 오게 되었죠. 327가입니다. 드보르작 플레이스라고도 뉴욕 시리에서 만들어졌죠. 자, 이곳이 드보르작이 살던 곳인데 한 3년 살았죠. 지금은 집 타라고 해야겠네요. 다른 건물이 들어왔고
이곳에서 세 곡이 작곡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곡은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라는 곡이고요. 두 번째 곡은 현악 4중주곡 아메리카, 그리고 다음 곡은 첼로 협주곡 나 단조인데요. 이 첼로 협주곡은 정말 모든 첼로를 공부하는 첼리스트들이 연주하고 싶은 곡이죠. 피자 오빠도 한 달 전에 이 곡을 지휘했는데 이 곡이 작곡된 곳에 오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드보르자기 집에서 나왔고요. 드보르자기 걸었을 것 같은 길을 제가 그대로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죠. 저기가 아까 그 동상 있던 파크인데 아마 그 공원에서 많이 산책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자, 여기서 이 17가를 따라서 쭉 서쪽으로 가다 보면 국립음악원이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5분 정도 걸어가는 것 같은데 드보르자기 걸었었던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져보면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1854년에 빌트가 됐대요. 여기는 드보르자기 당연히 이 집을 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851년 오래된 집들이네 다. 이 자리가 미국 뉴욕 국립음악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네요. 어마어마하게. 왜 3년 만에 갔을까요? 사실 그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이 재정이 좀 안 좋아져서 월급을 제때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향수병도 걸려있는 상황인데 월급을 잘 안 주니까 에휴 모르겠다 짐 싸라 그러고 체코에 돌아갔다죠. 임금 체불 엮여 있네요. 비밀입니다. 피자 오빠만 알려주는. 자, 여러분 이곳이 지금 스테이지 엔트런스로 써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연주자들이 카네기홀에 연주하러 올 때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드보르자기 아마 100년 전에도 이 문으로 들어갔을 거고 뉴욕 피자 오빠도 1년에 한 두세 번 연주하러 들어갑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코비드 때문에 닫혀 있어요. 여기에 How do you get to Carnegie Hall? Patience, patience, patience 써 있는데 원래는 카네기홀 어떻게 가죠? 그러면 practice, practice, practice에서 연습하고 갈 수 있는 건데 코비드라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써놨네요. 여긴 조그만 리사이틀 홀인데 우리 꿈나무들이 연주 많이 하는 곳이고 개인 리사이틀 하는 곳이죠. 와일 리사이틀 홀. 자,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저녁을 먹으러 갈 건데요. 드보르자기 미국에 살 때 건축기금, 모금운동 활발히 해서 큰 도움을 줬다고 그러죠. 보헤미안 회관이죠. 뉴욕에 있는 체코인들이 모이는 그 회관의 아래층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여기가 아주 유명한 맛집입니다. 여러분 드보르자기 좋아했던 음식이 여기 다 있어요. 오늘 피자 아빠가 소개해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드보르자기 맥주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 체코가 맥주를 되게 유명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요 필스너 우르켈. 이게 1842년에 시작된 건데 드보르자기는 1841년생. 드보르자기 마셨을까요? 당근 마셨겠죠. 자, 옆으로 오시면 흑맥주 크루쇼비치. 뭐 세 개 다 마셔보면 드보르자기 어떤 걸 좋아했는지 감을 잡아볼 수 있겠네요. 자, 이 필스너는 정말 라거의 맛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 이 비어는 브루쉑 다크, 그러니까 흑맥주죠. 이게 1872년에 처음 만들었다니까 드보르자기 마실 수 있어요. 드보르자기 새로 나온 맥주네 하고 마셨을 거예요 분명히. 와, 기네스보다 훨씬 좋은데요. 근데 이거는 시중에서 안 팔아요. 이 뉴욕에 73가까지 와야 되는 데는 좀 단점이 있는데 정말 맛있네요. 그 다음 비어는 크루세비체 임페리얼이라는 비어인데 1500년대부터 만들었다고 그러죠. 필스너 라거하고는 좀 다른 게 좀 뭐가 다르지? 쌉싸브리하고 좀 씁쓸한데 계속 음미하면 조금 달콤한 게 올라와요. 그래서 많이 마실 수 있는 술이다. 이거는 유토페넥이라는 체코 스페셜티래요. 체코의 펍에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래요. 소세지를 피클드 같이 새콤달콤 신기하네. 이거는 우리가 아는 비트고.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드보르자기 좋아했던 건 세프론 소스에 곁들인 송아지 요리인데 세프론 소스와 가장 비슷한 스비코바 소스의 플랫 아이언인데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부채살? 요걸 드보르자기 좋아했다고 해요. 요거 한번 먹어볼 거고 요거는 야걸
슈니cel이라고 머쉬룸 소스에 묻혀진 돈가스. 요거 이제 여기 특이한 건데 여러분, 브레드 덤플링, 빵 만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물에 먼저 끓인 다음에 오븐에서 베이크한 건데, 제가 체코에서 옛날에 지휘할 때 한 달 동안 있었는데 매일 먹었어요. 매일. 굉장히 싸고 하나에 10센트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제일 거의 주식으로 먹다시피 한 건데 이게 많이 그리웠는데 두보르작 덕분에. 이건 비프 블라시라고 슬라브 쪽 많이 먹는 음식인데 갈비찜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되게 부드러워요. 새콤달콤한 또 크림인데요. 휘크림인데도 새콤달콤해요. 한국식 술빵, 그 두보르작이 많이 좋아했대요. 이거 찍어 먹어봅시다. 두보르작이 아주 최애했던 이거 플럼 덤플링. 근데 여기는 프루트 덤플링이라고 나오네요. 무조건 만두네요, 이름이.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로베리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찰기가 없는 모찌떡. 옛날 말이죠. 요새 애들의 입맛에는 안 맞는 빵이 아주 재밌네. 딸기를 꼭 같이 먹어야 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두보르작은 신세계 명목을 쓰고 우리는 못 쓰죠. 그래도 디저트까지 우리는 다 먹어본 거야.